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니 뭐 여름은 다 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죠? 여름이 갔으니까 이제 한창 바빠지는 시기죠. 이게 참 더울 때는 괜찮았는데 더울 땐 괜찮았어요? 저는 뭐 원래 더위를 잘 안 타잖아요. 더위를 많이 안 타서. 네. 근데 여긴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게 지붕 바로 이 밑이라고 이런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요? 네. 여기 원래 더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에 옥상이라 그런가 봐요. 에어컨 꺼서 그래요. 소음 때문에. 아니 원래 이 정도 더위는 저는 더위를 덥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저는 완전 더위 타요. 근데 저는 사실 젊었을 때는 나도 말라가지고 사람이 언제나 마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인생에도 마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더위를 안 탄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서 올해처럼 더운 적이 없었어요. 94년도에 올해처럼 더웠던데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인생의 기억에서 94년은 그리 덥지 않았어요. 94년은 더워도 안 더웠을 시기 아닌가요? 매우 선선했어요. 아마 강경대 열사, 강경대 열사 사건이 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지 덥지 않았어요. 또 강경대라는 분 또 말하다 보니까 또 그 강경대 총학생회장이었잖아요. 총학생회장, 그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1학년생이었거든요. 1학년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총학생회장이 붙잡혀 들어가면서 시위를 하다가 이제 강경대 열사가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시위를 주도했던 부총학생회장과 제가 친해서 잘생겼었거든요. 제가 원래 예나 지금이나 가만 보면 제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훈쌤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 말 하려고 내가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그래. 뭐 나름 매력적이시죠. 유튜브로 보면은 세훈쌤의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거. 이 사람 진짜 서양 철학하게 생겼다. 그냥 유튜브가 있어야 돼. 우리 교육진담 언제 한번 유튜브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나날이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좋아라 해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구독자 숫자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줄어들진 않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속도가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이 속도가 아니에요. 자, 뭐 오늘 너무 다른 얘기는 그만하고 수요 독서 시간이 왔는데 타인의 고통이죠. 수잔 선택. 요 뭐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책인데. 굉장히 매니아가 많은 이 작가입니다. 수잔 선택이라는 작가 자체가. 저는 일단 매니아는 아니에요. 제가 뭐 원래 소설에 관련돼서는 에세이나 이런 작가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까탈스러워요. 소설도 쓰신 게 있긴 한데 주로 에세이를 많이 주로 에세이 쪽이 좀 통찰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에세이 쪽의 얘기들이 훨씬 더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평론가, 예술 평론가라서 원래 사진 평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책이 사실은 이 타인의 고통도 유명하긴 한데 제일 유명한 책으로 따지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사진에 대하여 라는 책이 훨씬 더 유명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진에 대한 이제 평론들을 쭉 모아놓고 예전에 있었던 그 흑백 사진 시대 그때 나와있던 사진들에 대해서 평론을 했던 책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미 도서 비평가협회상 수상했던 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건 뭐 웬만한 미제 책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제 책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지. 이걸 받아야 들어오는 거지. 이거는 뭐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번역된 미제 책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책은 물론 이 책도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책보다는 은유로서의 질병 쪽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은유로서 질병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질병에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 자체가 실제 질병을 가리키지 않고 사회적인 맥락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렇죠. 에이즈. 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분도 암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길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네요. 2004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은유로서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에이즈도 그렇지만 암에 대한 얘기도 암이죠. 있었어요. 암. 예. 암, 에이즈, 간경화. 그런 간경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간경화는 술이고. 네, 딱 이렇게 그다음에 하면 암에 한 걸렸을 번도 때 안 먹는데 마치 간경화. 암에 걸리면 뭔가 죄를 스트레스.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느낌들이 좀 예.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렸어도 이 사람은 범죄자인 것 같고 이런 예.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도 사실 굉장히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처음 딱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진짜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최근에 그 이탈리아 저기 다리 무너졌잖아요. 예. 그 제노바에서 다리 무너졌던 것 사진들도 이렇게 막 등장을 하고 이 그것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그 9.11 테러 사건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때에 혹시 그 TV 많이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때. TV에서 계속 나오던 사건이 이렇게 비행기가 확 이렇게 네, 그렇죠. 예, 새처럼 건물에 꽝 꽉 박잖아요. 예. 너무 영화 같잖아요. 조작된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영화 같은 거야. 저 솔직히 조작이다. 예.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막 굉장히 영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정 선택이 이렇게 경계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뭐냐면 너무 영화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한테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처박았을 때 진짜 그곳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멀리서 TV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만 해도 뭐 와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죠. 와 영화 같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 혹은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 미디어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느낄 수 없다. 왜? 미디어는 고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전에 저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 뉴스가 있었는데 예전 CNN이 처음 이렇게 뜨기 시작한 때 있잖아요. 예. 걸프전 때 밤에 예. 미사일 쏘면 막 그 밤에 미사일 날아가는 막 슝슝슝 불빛 나가는 그 무슨 뉴스가 오락하는 것처럼 네, 나왔잖아요. 표현돼요. 그러니까 오락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미사일 되게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총알이 막 나가는 게 레이저처럼. 예, 레이저처럼 막 촥촥촥 나가. 제가 생각했던 총알은 그냥 빵 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어디 가서 빵 맞는 건데 예. 이게 봤더니 막 무슨 레이저 쏘는 거 진짜 무슨 레이저 쇼 같이 막 뿅뿅뿅뿅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참 이런 모습들이 전쟁이 굉장히 낭만적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던 그런 광경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디어의 습성이고 미디어들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걸 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항상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느슨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린 충분히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와 다리가 무너졌는데 너무 힘들겠어 라고 한다고 해도 그건 나한테 솔직한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책에 뿐만 아니라 예. 그 미디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예. 인간 본성의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분명히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간 본성의 문제인데 여기서 접근하는 건 그 인간 본성을 뭘로 건드리냐는 문제죠. 분명히 인간 본성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쟤는 멀리 있는 애니까 그 나한테 안 일어난 건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미디어가 더 강화시켜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뭐 퀴즈 비슷하게 내자면 중세 유럽에서 가장 비싼 집이 네. 어디였는지 아세요? 집. 예,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그렇잖아요. 중세 네?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그냥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 일단 우리 집은 아니고 집은 있나 보네.
부자야 부자. 분당에 집 있어. 분당에 집 있어. 부인이 돈을 잘 버시네. 잘해주세요 부인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훌륭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부인한테 정말 자식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난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 중세 유럽 정도에서 중세까지는 중세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짝 한 14세기 15세기 요쯤에 13세기 요때 가장 비싼 보편적으로 가장 비싼 집이 어디였냐면요. 화영장 부근 2층 집이었어요. 아, 그렇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세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비싼 집은 화영장 부근 2층 집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화영을 그 대야에서 볼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화영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사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화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을 생짜로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각도를 달리하게 되면은 질식해서 죽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식도 있대요. 맞아요. 그럴수록 집이 비쌌대요. 이건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용들은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결국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 속에 존재한다. 오늘 굉장히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한계치 같은 것들이 시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요새 보여지는 고통들은 사실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세 정도가 됐을 때 그 고통의 한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볼 수 있겠어요? 화형당하는 장소에 가서 안 되죠. 못 보잖아요. 난 못 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망나니 일으키는 거 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목 자르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구경하고 목 자르는 것 망나니가 이렇게 한 번에 치면 또 안 된다면서요. 그 여러 번 쳐야 잘 자르는 망나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죽이면 안 된대요. 왜냐면 이제 대역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고통의 한계치 같은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수전 선택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저 고통을 이해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공감이라고 보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정말 가증스러워. 그래서 그거를 막 굉장히 가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사진 아니면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 이런 걸 보면서 은연중에 저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공감을 절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날카롭죠. 날카롭네요. 날카로워요. 제가 하여튼 사람들한테 가지는 어떠한 그런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의 본성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왜 사진들을 이거 보면은 사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안에 사진의 내용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진 평론가다 보니까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징그러워 아니면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사진들은 보셨을 텐지만 전쟁에 대한 참상을 굉장히 매끄러운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가 굉장히 잘 잡히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미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좋은 구도를 갖고 있는 사진으로 전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건 아름다운데? 라는 이미지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냐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바라볼 때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매체의 역할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나 연민의 모습도 물론 띄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서 약간 논리가 조금 비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매체를 통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겪지 않은 것들을 겪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보자면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잔 손택의 이 책은 정말 이 통찰력으로 보자면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만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작품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사진하는 그 분 중에 내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진하는 분 있죠, 내가. 그래서 그분이 내 사진도 막 찍고 그랬어요. 그 사진 왜 찍었는지 어디에 있나요? 몰라요. 내 사진도 막 와서 막 찍고 그때 뭐 한번 내가 초청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강연도 좀 하고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마 지금 모 대학 아마 사진과에서 교수 하고 있는데 이제 꿈이 뭐냐면 예일대 구경하는 거였어요. 예일대 공부하고 싶어서 같은 오래된 인연이죠. 그래서 사진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되게 많이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 관람 같은 것들도 내가 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과 매개로 대해서 어떤 순간의 찰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네요. 요 분께서 내용들 갖고 진행하는데 저는 그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감이란 단어고 하나는 연대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공감이 사회적으로 객관화되는 것이 연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연대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어떤 감정적 측면과는 다른 물질적 연결이다라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가보게 되네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어떠한 고민들 중에 하나는 아마 공감과 연대에 대한 구분을 좀 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 내가 하는 것은 공감이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연대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연대하니까 또 이 사단법인 이어짐이 떠오르네요. 사단법인 이어짐. 봉사를 위해서 만든 그 연대가 떠오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사단법인.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 다녔어요. 그 혼자 이제 현상하고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오, 그랬어요? 카메라 들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진짜 어울린다. 온갖 폼나는 건 다 했네. 보니까. 아이고, 온갖 폼나는 건 다 했어 보면.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갔던 곳 중에 어떤 곳이 있냐면 이제 학교 뒤편에 보면은 저기 재개발 지역이 되게 큰 재개발 지역이 난곡이 있어요. 난곡. 그 포장마차 있었어요? 거기 난곡에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진기를 들고 돌아다닌 적이 꽤 자주 있었는데요. 진짜 못된 짓을 했네.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던 거죠. 저는 그게 왜 다른 사람들이 그 난곡에 사진 찍으러 되게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진짜 때리고 싶었어, 진짜 애들. 난곡에 사진 찍으러 오면 되게 거기서 나온 사진들이 되게 멋있어요. 되게 막 굉장히 흑백의 질감을 갖고 있는 그 거친 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딱 뽑아낸 걸 보면은 멋있다. 나도 한번 가서 찍어봐야지. 그러고 나서 막 찍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찍던 도중에 저는 이제 거기 있던 주민분들한테 욕을 먹고 막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찍어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나한테 일상인데 너한테 좀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그걸 왜 찍고 다니는지 나는 모르겠다. 철학적이네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나중에 저는 이걸 그때는 이제 안 읽은 상태였고 그 나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안 읽어도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때 그런 얘기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은요. 난곡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재개발 달동네가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난곡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거기 아파트 들어섰어요. 지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파트 되게 비싸요 거기. 완전히 싹 다 아파트. 벽산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난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낙골이라고 했지. 아니요. 신림 7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거기서 활동할 때 이제 공부방이 있었는데 낙골 공부방이라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쪽 주민들하고 이제 직접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를 그렇게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한 다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요 책을 접하면서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일상으로 사진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폭력적인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종군 기자들 있잖아요. 네. 종군 기자들 중에서 로버트 카파라고 되게 유명한 사진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쟁에서 노르망디 전투였나? 거기서 네. 이렇게 총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딱 포착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현상이 잘못돼가지고 약간 무너지듯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름이 망가져가지고 열받아서 망가진 바람에 이렇게 정확하게 찍혀야 되는 사진이 약간 흐릿하게 찍히는 바람에 약간 유화를 그린 듯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인데 유화를 그린 듯이 해서 그게 딱 나온 적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 사진을 보고 당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에 참상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장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군 기자들이 분명히 그때 참상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안도를 느꼈다는 건 분명하고, 근데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진은 어쨌든 화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할 수 있어요. 넓게도 찍을 수 있고 좁게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진은. 그걸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적인 사진들은 사실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는 사진들은 강조되고 왜곡된 사진들인 거죠. 더 뭔가 잔인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더 극적으로 보인다든가. 그래서 그 전쟁 중에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2차 대전 때 사진들도 그렇지만 사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거 영화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알겠습니다.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사실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책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저 이거 버지니아 울프 얘기를 처음에 하거든요. 네. 버지니아 울프라고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페미니스트 소설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기니라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이제 자기 책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전쟁의 근본 원인을 용감하게 성찰한 이 책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 작가들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파시스트들의 반란에 온 정신을 집중해왔던 지난 2년 전부터 쓰여진 이 책은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견해로는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온 런던의 어느 저명한 변호사에게 보내는 때늦은 답장이었다. 울프는 자신과 그 사이에서는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없다고 신랄하게 말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비록 자신이나 그나 똑같은 계급, 즉 교육받은 계급에 속해 있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패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변호사는 남성이지만 자신은 여성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남성들이라는 것이다. 남성들은 전쟁을 좋아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성들은 여성들이 전혀 느껴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어떤 영광, 어떤 필연성, 어떤 만족을 싸움 속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그녀와 같이 교육받은 여성이, 말하자면 특권을 누리는 부유한 여성이 무엇을 안단 말인가? 게다가 그녀가 그 변호사와 똑같은 이유로 전쟁이라는 유혹에 진저리 치는 것이기나 한 걸까? 울프는 그 전쟁을 둘러싼 이미지들을 함께 보면서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사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 정부에 대한 사진들. 자, 우리가 똑같은 사진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들이다. 우리와 그 변호사가 똑같은 말로 반응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변호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당신의 견해로는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울프는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것이 너와 내가 같다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택이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이 이런 얘기죠. 당면의 문제가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저 고통은 남의 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되면 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게 너무 이게 조심해야 되는 얘기라는 걸 저는 이 책 보면서 아 진짜 우리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많이 써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좀 덜 써야죠. 중학생, 초등학생 그 애들이 우리 딱 쓰는 순간 그거는 이제 왕따의 대상이 되는 맞아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공동체적인 요소를 딱 제안하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린 그래 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라는 말을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그 현재의 연인과 대화할 때 과거의 연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랬는데 딱 얘기하는 순간 싸웁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근데 우리는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생각해 보면 되게 폭력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꽤 많아요. 가장 심각한 폭력은 현재의 연인이 과거의 연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말씀 그거 완전 폭력이라니까요. 그거 끝나는 거야 그거는. 물론 그거 그렇죠. 조심해야 돼. 집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옛날 여자 생각하고 사진 보면서 그때 우리가 잘 놀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아침이 이상해지고 그냥 애를 계속 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 이 사진도 되게 그렇죠? 인상 깊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때 그러니까 처형당하는 베트공포로 그러면서 이 소령이 준장일 거예요. 준장인가? 이렇게 딱 총으로 겨누면서 쏘는 장면이거든. 실제 쐈어요 이게. 네, 쐈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쏘는 장면이에요. 야 그걸 찍어놓은 사진 기관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생각이 들고 이 사진 말고 또 유명한 사진 그거 있잖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애를 놀고 있는 사진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은 저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찍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어떤 것을 그려놓은 상태로 찍은 것일까라는 것도 항상 궁금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기다린 거죠. 독수리가 다가올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 중에서 이제 사진 평론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진 평론하는 친구가 저도 이 수잔 손택에서 우리라는 장면을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도 사진에 대해서 바라보는 데서는 항상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어떤 사진이 어떤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허용하면 안 되는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서 우리란 청취자분들과 저희 교육 진담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여기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예. 자,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으킨 책이죠. 예. 사실 이 책은 매니아 계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또 우리가 또 현실로 돌아와서 학생들 입장에서 말을 해준다면은 뭐 이 책 하나 해주면은 참 교양 있는 품격이 좀 풍만하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책이죠, 사실은. 이 책 하나만 사실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게 많은 사건들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럼요. 책이에요. 뭐 사회복지, 네. 뭐 경제 이쪽 계통의 학생들에게는 추천을 많이 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네가 과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단계를 이해하느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연대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주관성으로 느끼는 어떠한 공감보다는 저는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고통이 극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 관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타인의 고통은 영원히 타인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진에 관하여를 먼저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사진에 관하여를 읽어도 되고, 그리고 나면 해석에 반대한다는 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작품, 사진 작품을 해석하는 순간 다른 어떤 사고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유로서의 질병 같은 책들도, 이런 책들, 수전 선택의 책들은 그냥 다 읽어도 전부 좋은 책입니다. 진짜로 어느 것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인문사회, 뭐 사회복지 예. 이런 쪽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과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만약에 괜찮다 싶어가지고 수단 선택의 여러 책들을 다 읽게 되면은 상당히 건질 수 있는 요소가 많겠죠. 예. 진짜 많은 부분에 손을 뻗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거든요. 고1 때 읽어서 뭐 고2 때 또 하나 읽고 뭐 고3 때까지 해가지고 수단 선택의 책을 한 5-6권 읽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이제 질문 들어오죠.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한 맞아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수전 선택의 책과 일맥상통하는 게 제가 예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그 레이첼 카슨 있잖아요. 그렇죠. 레이첼 카슨과 이 수전 선택의 책은 거의 미국에서 보자면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는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책입니다, 청취자분들. 우리가 된 기념으로 읽으시죠. 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빨리 구독자 수를 늘려서 우리를 늘려주십시오. 그렇지. 우리가 항상 성장을 해야지.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해야지. 제가 점점 뻔뻔해져요. 내가 진짜 제 옛날 학원 강사 하면서도요, 단 한 번도 야 친구 좀 데리고 와 이런 소리 못했거든요. 학부모들한테도 어머니 소개 좀 시켜줘서 이런 얘기 죽어도 못했거든요. 야, 근데 이 방송은 공익성이니까.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청취자분들, 우리를 늘립시다. 자, 어쨌든 그런 훌륭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공감과 연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읽는다면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은 100명의 학생이 읽으면은 100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100명 학생들이 읽으면 한 1000가지의 느낌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느낌들을 가지고 맞아요. 더 확장하고 발전시켜 가면은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풍요를 줄 수 있는, 정신 세계와 해석의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미제예요. 그리고 미제의 거의 그 필수적인 형태의 공증. 어머님들이 서울대 필독서를 좋아하지만 저는 사실 전미 비평가 옆에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에게 기준은 어디냐면은 서울대 필독서가 아니라 전미 비평가 옆에 필독서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장 탁월한 책으로 치면 성골이다. 골품으로 따지면 성골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책은 사실 지적 권위와 지적 전통에서 현 단계 인류 문명의 어떤 쌓여진 한해 축적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신다면은 좀 좋은 느낌의 어떤 책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성사에서는 이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단 말이죠. 이럴 때 이거를 선택해서
뭔가 내 아이에게 색다르고 풍요로운 것을 줄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돼 봅니다. 오늘 너무 또 역시 또 실망하지 않게, 실망시키지 않게 항상 이렇게 좋은 책을 선정을 해주고 계세요, 그죠? 유튜브로 한번 얼굴을 한번 공개하는 그날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 세연쌤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예, 저는 그러니까 수잔 손택이라는 작가를 저 스스로 저 자신은 너무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수잔 손택 책은 저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나온 출판된 책들은 다 읽었는데 수잔 손택의 책들을 읽을 때마다 제 생각의 폭이 되게 좁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되게 여러 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물론 되게 많은 책들이 있죠. 고전들이 되게 많은데 직접적으로 너의 시선은 좁아! 라고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저는 그게 수잔 손택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야가 되게 좁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수잔 손택의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진짜 표지도 사실 책이 표지를 되게 잘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수잔 손택의 눈빛,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면접 본 선생님 눈빛도 비슷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선생님 눈빛이 좋아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온대요. 뭐 본인이 경험이 없는데 막 뭐 어떤 특정 부분을 요구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멋진 분이시네요. 딱 봐도 벌써 이 만만하지 않아. 나 건들면 가만히 있어. 이런 표정. 세상에 대한 나의 직관과 통찰을 맞아요. 통해서 낱낱이 해부해주겠어. 뭐 이런 어떤 표정이네요. 블랙. 무슨 블랙이에요.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 이후 출판사죠? 예, 이후 출판사인데 지금 지금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 출판사에서 그대로 나오는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책은 아마 꾸준히 팔리는 책이고 다양한 형태의 판권을 아마 소유하고 계실 테니까. 어쨌든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입니다. 수잔 손택. 그죠? 막판에 또 이렇게 또 혀가 꼬이는. 그러게요. 오늘 되게 부드럽고 잘했는데. 이런.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